나는 김하은, 32살이다. 혼전에는 경영회계사로 꽤 이름을 날렸지만 결혼하면 바깥 안사로 살아야 한다는 시어머니 이자옥의 강압적인 요구와 남편 박민준의 잠시만 기다려는 속삭임에 직장을 떠났다. 그 잠시는 7해가 됐다. 박민준은 나의 처가 재산을 투자금으로 삼아 스타트업을 차렸고 이제는 중견기업의 대표로 이름을 알린다. 우리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30평형 아파트에 살고 시어머니는 맞은편 동아파트에 단독으로 산다. 명의상으로는 행복한 가정이지만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저녁까지 박민준의 회사 식당 메뉴도 짜는 기계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유일한 나의 물건은 결혼식 때 박민준이 사준 14K 금반지뿐인데 세탁과 청소로 인해 금색이 바래고 황폐해졌다. 오늘은 시어머니 이자옥의 70회갑이다. 나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에 들어갔고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 20인분의 잔치 음식을 차려봤다. 한우 불고기, 생연어회, 계란말이부터 과일 타르트까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메뉴를 하나하나 직접 만들었다. 손목은 주물러도 아픈데 박민준은 오빠가 중요한 손님을 마중 나가야 해라고 아침에 전화하고 나서 사라졌다. 명단에는 시어머니의 형제자매, 박민준의 사업 파트너,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올 예정이었는데 중요한 손님이 누군지 나는 모르겠었다. 아마도 또 사업 관계자일까 싶었다. 오후 4시, 손님들이 차례차례 도착하자 나는 입을 다무고 음식을 차리며 인사를 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나를 보면 하은아, 그거 좀 가져와 물 좀 따오라고 명령만 내렸다. 박민준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민준이 어디 갔어? 잔치 곧 시작하는데라고 친척이 묻자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사업이 바빠서 그래, 곧 올 거야라고 말했지만 눈빛은 살짝 불안해졌다. 나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국을 데우는 척했다. 심장이 살짝 뛰는 건 왜인지 모르겠지만 나쁜 예감이 계속해서 밀려왔다. 오후 4시 반, 잔치가 시작될 무렵 현관문이 열렸다. 박민준이 들어왔지만 그의 팔에는 나도 모르는 여자가 걸터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고 길게 늘어난 머리를 단정히 묶었는데 눈동자는 반짝반짝 빛났다. 나는 그녀를 본 순간 숨이 막혔다. 임미, 박민준의 첫사랑이었다. 대학 시절 박민준은 그녀에 대해 수없이 이야기했고 결혼 후에도 그녀의 소식을 묻는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지난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임미입니다. 여자는 활짝 웃으며 시어머니에게 인사했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하고 잠시 뒤에 격렬하게 손을 잡았다. 아이고, 미야. 정말 오셨어. 해외에서 직접 왔잖아. 정말 마음에 들어. 시어머니는 여자를 끌고 주인석으로 안내했고 주변 친척들에게 이분이 민준이 학교 시절 애인이에요. 지금은 해외에서 큰 기업을 운영하고 계셔요. 제 생신에 와줘서 정말 감동이에요라고 고함치며 소개했다. 박민준은 옆에서 어머님, 미가 정말 바쁜데 와주셨어라고 말하며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모습은 나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다. 나는 뜨거운 국자 끝을 꽉 쥐고 손등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친척들은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했다. 누군가는 속삭이는 소리까지 들렸다. 그럼 아주머니는? 역시 천생연분이야. 나는 고개를 더 낮추고 식탁으로 걸어갔다. 박민준은 나를 보지도 않고 임미에게 이거 미가 좋아하던 불고기야. 좀 드세요라고 말하며 식사를 챙겼다. 임미는 민준아, 너도 잘 먹어라고 말하며 그의 그릇에 음식을 넣었다. 마치 이 가정의 주인공인 것처럼. 저녁 6시 케이크가 나왔다. 시어머니가 촛불을 끄고 축복을 받는 동안 나는 옆에서 촛불을 관리했다. 임미는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 손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왼손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눈에 띄었다. 크기는 적어도 3캐럿이 넘어 보였다. 와, 미야, 반지 정말 예뻐요. 시어머니가 칭찬하자 인미는 부끄러운 척 웃었다. 아니에요. 친구가 보내준 선물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박민준에게 향했다. 박민준은 미소를 짓고 그녀를 바라봤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손을 뒤로 감추었다. 발에 빠진 14K 금반지가 부끄러웠다. 이때 박민준이 나를 보았다. 하은아, 왜 그래? 케이크 좀 나눠줘. 평소처럼 명령하는 어조였다. 나는 그의 말에 따라 케이크를 나눴다. 인미 앞에 케이크를 놓았을 때 그녀는 나의 손을 살짝 봤다. 그리고 미소를 짓는 순간 눈 속에 함축된 경멸이 나에게 확실히 전달됐다. 잔치가 끝나고 친척들이 떠난 뒤 나는 혼자 식기를 닦았다. 박민준과 시어머니, 인미는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싱크대의 물은 차갑지만 나의 얼굴은 뜨거웠다. 식기가 너무 많아 손가락은 아파도 나는 그냥 계속 닦았다.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민준아, 알았지? 이런 여자가 너랑 어울려. 그 노랑이 같은 아주머니는 그냥 때려치워. 재산만 챙겨오면 되지 뭐. 박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은 동의라는 걸 나는 알았다. 나는 싱크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얼굴에는 기름기가 번지고 머리는 지저분하며 옷은 음식물 얼룩이 묻은 집안복이다. 이게 나인가? 경영회계사였던 김하은이 이렇게 변했나? 7해 동안 내가 베푼 모든 게 결국은 다른 여자를 위한 차림표였단걸? 나는 물걸레를 놓고 손을 닦았다. 발에 빠진 금반지를 봤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동안 감히 잊고 살았지만 나는 결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들은 나의 존엄을 짓밟았고 이제는 갚아야 할 시간이다. 손을 닦은 후 나는 발에 빠진 금반지를 손가락에 꼭 쥐었다. 이 반지는 결혼식 당일 박민준이 시장에서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샀던 것인데 당시 나는 처가 재산을 내어 그의 사업을 시작해 주었기에 이런 거라도 받고 기뻐했다. 지금 보니 정말 우스울 따름이다. 나는 주방등을 끄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실을 엿보았다. 인미가 시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어머님, 저 다음 주에 국내에 영업점을 차릴 거예요. 그때마다 찾아올게요라고 말하고 박민준은 그 옆에서 와인을 따라주고 있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는 마치 나가 없는 것처럼 자유롭다. 나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박민준의 노트북이 침대 끝에 놓여 있었다. 그는 평소 자신의 사업 내용을 절대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어느새 그의 비밀번호는 나의 생일로 설정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건 예전에 사랑이라고 믿었을 때의 습관이었는데 이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나는 노트북을 켰고 금융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그의 계좌 내역이 화면에 뜨자 눈을 좁혔다. 지난 3달 동안 매월 500만 원씩 김미라는 이름의 계좌로 이체한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었다. 또한 나의 처가에서 준 증여금 2억 원이 비즈니스 투자 명의로 인미가 운영하는 해외 법인에 들어간 흔적도 발견됐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 모든 계좌 내역과 이체 기록을 캡처했다. 그런 다음 미국 웰스파고 은행의 앱을 열었다. 이 계좌는 결혼 전 나의 개인 저축 계좌로 박민준도 모르는 곳에 있었다. 나는 매달 집안 경비에서 꾸준히 저축한 돈과 결혼 전에 투자했던 주식 매매 수익금이 총 3억 5천만 원 쌓여 있었다. 나는 이 금액을 모두 스위스 크레디트 스위스의 비공개 계좌로 이체했다. 이체 완료 알림이 왔을 때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 돈은 나의 탈출구이자 그들에게 내리는 첫 번째 경고다. 다음으로는 나의 혼전 재산을 확인했다. 강북에 있는 25평형 아파트와 삼성전자 주식 100주, 그리고 연금 펀드 5천만 원이 있었다.
이 모든 건 결혼 전 등록된 재산이므로 이혼 시 박민준에게 분할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아파트를 우리 공동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나는 즉시 부동산 중개사인 친구에게 전화했다. 지민아, 강북 아파트 매각 준비해줘. 최대한 빨리. 하지만 너무 싸지 않게 하으나. 뭔 일이야? 박민준 씨도 알아? 그는 모를 거야. 나중에 설명해줄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친구는 오랜 친구라 더 이상 묻지 않고 알았어. 내일부터 처리할게라고 답했다. 새벽 1시, 모든 재산 처리가 끝났다. 나는 이제 법적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대학 시절 동기이자 지금은 가정법률사인 이지연에게 카톡을 보냈다. 이혼 소송 준비해야 해. 상대방이 부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나의 재산을 가로채고 있다. 내일 오후 2시에 만나도 되는가? 이지연은 10분 만에 답장을 보냈다. 당연히. 나한테 뭘 망설이는 거야? 장소는 내 법무사 사무소로 와. 필요한 건 결혼증명서, 재산증명서, 상대방의 부정행위 증거면 돼. 그녀의 답장은 나에게 큰 힘이 됐다. 그때 침실 문이 열렸다. 박민준이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진했다. 왜 아직 안 자? 일어나. 그는 나에게 소리쳤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컴퓨터 화면을 끄는 척했다. 식기를 다 닦고 아직 좀 해야 할 게 있어서 뭐 해? 그냥 자. 내일 미가와 함께 식당에 가야 해. 그는 무심하게 말하며 옷을 벗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 이 남자가 7해 동안 나의 삶을 빼앗고 이제는 나의 재산까지 갈취하려 한다는 걸. 하지만 나는 아무런 감정을 보이지 않았다. 알았어라고 단순히 대답했다. 박민준은 나의 태도에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바로 잠들었다. 그의 코골이는 너무 시끄러웠다. 새벽 2시, 나는 다시 주방으로 갔다. 거실에는 인미가 잠자는 소파가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파트로 갔는지 모르겠다. 나는 냉장고에서 물을 따르다가 인미가 떨어뜨린 핸드백을 보았다. 핸드백이 살짝 열려 있어 안에 내용물이 보였다. 미국으로 가는 왕복 항공권과 박민준의 회사 주식 증서가 들어 있었다. 주식량은 10%에 달했다. 나는 카메라로 이것도 촬영했다. 이는 박민준이 회사 지분을 인미에게 양도했다는 강력한 증거다. 나는 핸드백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조용히 안방으로 돌아갔다. 아침 6시, 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다. 박민준과 인미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나는 이혼 청약서를 인수했다. 이 청약서는 이지연이 미리 보내준 양식에 따라 작성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박민준의 부정한 관계로 인한 이혼 시 손해배상금 1억 원. 둘째, 나의 혼전 재산은 모두 나에게 귀속. 셋째, 박민준이 나의 재산을 인미에게 이체한 금액은 모두 반환. 넷째, 자녀가 없으므로 양육비는 불필요. 이 모든 조항은 한국 가정법에 근거한 것이며 증거가 충분하므로 법원에서도 승인될 것이다. 나는 이혼 청약서에 서명하고 박민준이 사준 발에 빠진 금반지와 함께 식탁 위에 놓았다. 그런 다음 나의 여행 가방을 싸웠다. 평소에는 집안복만 입었지만 나는 결혼 전 입던 멋진 드레스와 정장, 그리고 고급 브랜드 가방을 꺼냈다. 이는 나의 돈으로 샀던 물건이었다. 나는 화장품으로 얼굴을 단장했다. 기름기가 떨어지고 눈 화장을 하니 경영회계사였을 때의 모습이 살아났다. 거울 속에 나는 다시 빛났다. 오전 8시, 나는 모리셔스로 가는 퍼스트 클래스 표와 호텔 예약 확인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했다. 출발 시간은 오후 2시다. 나는 문을 열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7해 동안 나의 감옥이었지만 이제는 떠나는 곳일 뿐이다. 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가 맞은편 아파트에서 나를 보고 어디가?
민준이랑 미아가 아직 자고 있는데라고 외쳤다. 나는 그녀에게 미소를 짓고 말했다.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 이제 나는 여기서 살지 않아요.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는 걸 보고 나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런 다음 아파트를 나섰다. 햇살이 눈부셨고 앞으로 펼쳐질 나의 새로운 삶이 기대됐다. 나는 아파트 출구에서 택시를 불렀을 때 뒤에서 시어머니의 함성이 들렸다. 김하은, 너 이딴 걸 하고 어디가? 돌아와.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택시가 강남대로를 달리면서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봤다. 살짝 웃는 입꼬리가 어색하지 않았다. 이제야 진짜 나로 돌아온 것이다. 택시는 인천공항으로 향했고 나는 이지연에게 카톡을 보냈다. 이혼 청약서를 식탁에 놓고 나왔어. 박민준이 연락할 거야. 너는 미리 준비해둬. 알았어. 나는 이미 가정법원에 사전 증거 제출을 끝냈어. 그가 반항하면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이지연의 답장은 언제나 신뢰감을 준다. 오전 11시, 나는 공항 라운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스마트폰이 미치게 울렸다. 박민준의 번호였다. 나는 벨소리가 3번 울린 후에 전화를 받았다. 김하은, 너 어디야? 이 혼약서 뭐야? 미쳤어.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폭발할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혼약서라기보다 이혼 청약서야. 내용을 잘 읽었어? 모든 조항은 합법적이야. 합법적. 너가 뭘 알아? 내가 내게 준 건 뭔데? 이딴 식으로 보답해. 내가 나에게 준 건 뭐지? 10만 원짜리 반지와 7회 동안의 노예 생활. 반면에 나는 처가 재산 2억 원으로 너의 사업을 키웠어. 그런데 넌 그 돈을 다른 여자에게 줬잖아. 나의 말을 듣고 전화 너머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건 비즈니스 투자야. 미가의 해외 법인이 나의 회사와 협력 관계를 맺었어. 박민준이 우겨댔다. 나는 웃었다. 비즈니스 투자. 그럼 왜 매월 500만 원씩 개인 계좌로 이체해? 그리고 너의 회사 주식 10%를 인미에게 양도한 건 뭐야? 그건 나의 투자금으로 산 지분이잖아. 나의 말을 듣자 전화 너머에서 박민준이 무언가를 외치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식탁 위에 유리 그릇을 던진 것 같다. 너 어떻게 알았어? 내가 내 노트북을 훔쳐봤지? 내 비밀번호는 나의 생일이잖아. 그런 걸 훔쳐본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너의 계좌 내역을 모두 캡처했어. 인미에게 보낸 모든 돈의 기록도 주식 양도 계약서도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너의 회사가 지난달 실패한 A건물 공사 입찰, 기억나? 그건 내가 투자금을 철회해서 가능했어. 너의 계산서에는 그 돈이 임시 자금으로 전역, 시어머니로부터 6,200만 원이 입금된 알림이 왔다. 아마도 이삼촌 부부가 돈을 모아준 것 같다. 나는 이 돈을 스위스 계좌에 저축했다. 그런 다음 모리셔스에서 만난 스쿠버 다이빙 강사인 프랑수아에게 카톡을 보냈다. 프랑수아, 세이셜에 스쿠버 다이빙 클럽을 차리는 계획을 진행해도 돼. 내가 투자금을 보낼게. 프랑수아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그레잇. 세이셜 정부에서 인허가를 쉽게 내주기로 약속했어. 기다려봐. 나는 창밖을 보았다. 강남의 밤경이 눈부셨다. 이혼 절차는 거의 끝났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잊지 않았다. 세이셜에서의 클럽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나는 이제 다른 여성들도 나처럼 억울한 삶에서 벗어나게 도와줄 것이다. 그것이 나의 새로운 목표였다. 이혼 최종 판결이 나온 다음 날 나는 한국을 떠났다. 인천공항에서 세이셜 직항 비행기를 타는 순간 스마트폰에 이지연의 마지막 메시지가 떴다. 하은아, 박민준의 파산 신청이 확정됐어. 그의 모든 자산이 경매에 나갔고
시어머니는 아파트를 저당해서 10평짜리 원룸으로 이사갔어. 이삼촌 부부는 시어머니를 버렸어 나는 메시지를 읽고 스마트폰을 잠궜다. 그들의 결과는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고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창밖으로 뻗은 하늘은 푸르고 맑았고 세이셜의 모습이 기억 속에 떠올랐다. 이틀 후 세이셜의 마흐섬에 도착했다. 프랑수아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김. 너무 기다렸어. 클럽 장소를 찾았어. 바로 비치 앞에 있어 그는 기분 좋게 나의 어깨를 칭찬했다. 우리는 렌터카를 타고 비치로 갔고 그곳에 있는 오래된 건물이 바로 미래의 하은 다이빙 클럽이 될 곳이었다. 건물은 바닷물 색깔로 칠해져 있었고 안쪽은 넓은 로비와 강습실, 잠금장이 있는 장비 보관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내장 공사가 조금 늦어졌어. 시공사가 재료를 늦게 보내고 있어 프랑수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했다. 나는 건물 안을 둘러보며 노트에 메모했다. 재료가 어떤 걸 늦게 보냈어? 공사계획서와 예산표를 보여줘 프랑수아가 준 문서를 보고 나는 눈을 좁혔다. 이 해수 정화장치는 한국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시공사가 관세 절차를 잘 몰라서 막혀서 관세 절차는 내가 처리할게. 한국의 수출업체와 직접 연락해서 문서를 정리할 거야. 나는 즉시 한국의 친구이자 수출업체 대표인 성민에게 카톡을 보냈다. 성민은 2일 안에 모든 문서를 처리해서 재료를 발송할게라고 답장을 보냈다. 프랑수아는 놀란 표정을 보며 정말 빨라. 너는 정말 멋져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나는 클럽 로비에서 발에 빠진 금반지를 꺼냈다. 프랑수아가 그걸 보고 이 반지는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물었다. 네, 과거를 기억하는 물건이야.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싶어. 나는 금속공방에 연락해서 반지를 수리하고 뒤에 자유라는 한글을 새기게 했다. 다음 날 수리된 반지를 클럽 로비의 진열장에 놓았다. 진열장에는 모든 여성은 스스로의 길을 찾을 권리가 있다는 문구와 함께 반지가 전시됐다. 이는 나의 이야기를 담은 기념품이자 앞으로 이 클럽을 방문하는 여성들에게 힘을 주는 상징이 되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매일 현장을 확인하고 예산을 관리했다. 경영회계사 경력이 큰 도움이 됐다. 시공사가 불필요한 지출을 하려고 했을 때 나는 이 재료는 로컬 시장에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예산표를 다시 작성해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비용을 줄였다. 한 주 후 해수 정화 장치가 도착했고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그때 정민이 한국에서 메시지를 보냈다. 하은아, 박민준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옷은 낡았고 수염도 기르고 헝클어졌어. 인미는 해외로 도망갔고 그녀가 가져간 주식은 허위로 발행된 거라 아무런 가치도 없었어. 나는 이 메시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 정민의 메시지에는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 박민주는 안경끈이 늘어진 안경을 쓰고 얼룩진 후드티를 입고 편의점 선반을 정리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나는 대표이자라고 자랑했던 그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 매일 시장에서 할인 식품을 사 먹고 이삼촌 부부는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 정민의 메시지는 나에게 아무런 연민도 주지 않았다. 그들은 나에게 한 고통을 스스로 겪고 있는 것이다. 한 달 후 하은 다이빙 클럽이 오픈했다. 오픈 행사에는 로컬 주민과 관광객, 그리고 한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많이 참석했다. 이지연과 지민도 축하하러 왔었다. 하은아, 정말 멋진 클럽을 만들었어. 한국에서는 이 클럽에 대한 기사도 나왔어. 이지연은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보여줬다. 기사 제목은 한국 여성, 세이셜에서 다이빙 클럽을 열다, 덕울한 결혼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삶이었다. 기사에는 나의 인터뷰와 클럽의 모습이 실렸다. 오픈 행사가 끝난 다음 날, 한 한국 여성이 클럽에 왔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도 하은 씨처럼 결혼 생활에서 힘들었어. 남편이 나의 재산을 가로채고 다른 여자와 살고 있어. 세이셜에 도망쳐 왔는데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여기서 일하면서 살게. 다이빙 강습도 무료로 가르쳐 줄게. 그리고 나의 법무사 친구를 소개해 줄게라고 말했다. 그녀는 놀란 표정을 보며 정말로? 고마워요. 라고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고 우리는 서로 돕는 게 맞아라고 말했다. 이는 나의 새로운 목표를 실천하는 첫 단계였다. 그녀의 이름은 서지민이었다. 과거에는 패션 디자이너였는데 결혼 후 남편의 강압으로 직장을 떠났다. 나는 지민에게 클럽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겼다. 지민은 재능을 발휘해서 클럽을 더욱 아름답게 꾸몄다. 하은 언니, 나도 이런 식으로 다른 여성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 지민은 나에게 말했다. 그럼 우리 클럽에서 여성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해도 돼. 다이빙 강습, 직업교육, 법률 상담까지 제공하는 거야. 나는 그녀의 제안에 동의했다. 이 프로그램은 세이셜에 있는 한국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저녁, 나는 클럽 베란다에서 바다를 보고 있었다. 지민이 만든 디자인으로 인해 클럽은 더욱 생동감이 넘쳤고 여성 지원 프로그램 안내문을 붙이자 많은 여성들이 문의를 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박민준이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차단한 상태라 수신되지 않았다. 대신 문자가 왔다. 하은아, 용서해줘. 나는 잘못했어. 돕고 싶어. 나는 이 문자를 읽고 지워버렸다. 이제 나의 삶에는 그의 자리가 없다. 나는 바다를 향해 소리쳤다. 나는 이제 자유야. 파도 소리가 나의 외침을 답했고 별들이 하늘에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여성 지원 프로그램의 첫 강의가 시작될 것이고 이는 나의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여성 지원 프로그램 첫 강의는 클럽 가장 넓은 강습실에서 열렸다. 이지연이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했고 서지민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참석한 여성들은 12명이었는데 그중 5명이 한국인이었고 나머지는 프랑스인, 일본인, 세이셜 로컬 주민이었다. 강의 시작 전 한 일본 여성이 로비의 진열장에 놓인 발에 빠진 금반지를 보고 와서 이 반지는 정말 의미 깊어요. 제가 힘든 시간을 견디는 힘이 됐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반지의 이야기를 간략히 해주었고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나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라고 속삭였다. 이지연의 온라인 강의는 여성 재산 보호와 이혼 법률 절차를 주제로 진행됐다. 결혼 전 재산은 명확히 구분해서 등록해야 하고 부부 공동 재산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해. 그녀는 한국 가정법 제83조와 제85조를 인용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했다. 참석한 한 한국 여성이 남편이 저의 저축금을 몰래 빼가서 투자했는데 손실됐어요. 이 돈을 되돌릴 수 있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이지연은 은행 거래 기록과 투자 계약서가 있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내가 나중에 문서를 확인해 줄게라고 답했다. 강의는 질문과 답변으로 열띤 분위기 속에 끝났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세이셜 로컬 여성인 아마나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영어로 저는 남편에게 폭력당하고 있어. 돈도 없고 아이도 3명 있어. 도망칠 곳이 없어요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는 즉시 세이셜 현지의 여성보호단체와 연락했고 이지연은 세이셜의 가정폭력 관련 법률을 알려줬다. 세이셜에서는 가정폭력이 형사범죄에 해당해. 경찰 신고와 함께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나는 아마나에게 경찰서에 갈 때 필요한 문서를 준비해주고 클럽의 여자 직원 기숙사에서 잠시 살게 해줬다. 서지민은 아이들에게 옷과 장난감도 사왔고 아마나는 감사하며 나의 손을 꼭 쥐었다. 그날 오후 프랑스아가 한국에서 온 남자가 클럽에 왔어.
김하은 씨를 찾는다고 했는데 표정이 좀 수상해라고 말했다. 나는 즉시 알았다. 박민준이었다. 그를 로비로 안내해. 나는 10분 후에 갈게. 나는 스마트폰에 이지연과 세이셜 경찰 친구의 연락처를 미리 열어두고 아마나의 안전을 위해 서지민에게 기숙사 문을 잠그라고 말했다. 10분 후 로비에 갔을 때 박민준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말랐고 옷은 낡았지만 수염은 깎고 머리도 단정히 정리했다. 분명히 나를 보여주기 위해 애썼다. 하은아, 너를 찾느라고 세이셜까지 왔어. 그는 나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는 잘못했어.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살고 시어머니도 병이 나서 돌보아야 해. 너의 클럽이 잘 되고 있는 걸 봤어? 제발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줘. 여기서 일하게 해줘. 그는 무릎을 꿇려고 했지만 나는 손으로 막았다. 박민준, 우리는 이미 이혼했어.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 하지만 우리는 7회를 함께 살았잖아. 그 기억이 아직 남아있어. 그 기억은 나에게 고통뿐이야. 너가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못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나는 이제 잘못을 알았어. 앞으로는 너를 잘 대해줄게. 박민준이 소리쳤다. 이때 아마나가 기숙사에서 나와 물을 마시러 갔는데 박민준은 그녀를 쳐다보고 이 여자는 누구야? 너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어? 라는 경멸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즉시 분노했다. 아마나는 나의 친구고 여기서 보호받고 있어? 너의 그런 말은 폭력이야.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경찰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찰서예요. 하은 다이빙 클럽에 와주세요. 불법 출입과 위협 행위를 하고 있어. 박민준은 놀란 표정을 보며 뭐해? 너 이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소리쳤다. 15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박민준을 조사했다. 그는 나는 전부를 잘못했어. 용서해줘라고 빌었지만 경찰은 세이셜의 입국 관리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 박민준 씨는 관광 비자로 세이셜에 왔는데 클럽에서 일하려는 건 비자 조건에 위반돼. 24시간 내에 출국해야 해. 경찰은 그에게 출국 명령서를 내렸다. 박민준은 나에게 나는 절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경찰에 의해 끌려나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는 나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저녁, 아마나가 나에게 오늘 너의 모습을 보고 용기가 났어요. 저는 경찰에 신고할 거고 보호 명령도 신청할게라고 말했다. 그녀는 세이셜 여성보호단체의 도움을 받아 경찰서에 갔고 남편은 구금되었다. 이지연은 아마나의 경우 법원에서 보호 명령을 내릴 확률이 높아. 그리고 남편에게는 형벌도 받을 거야라는 좋은 소식을 전했다. 나는 클럽 로비의 진열장에 있는 금반지를 보았다. 자유라는 글자가 바다 빛을 받아 반짝였다. 이 반지는 나에게 자유를 주었고 이제 아마나와 같은 여성들에게도 힘을 주고 있었다. 한 주 후 아마나는 여성보호단체에서 제공하는 주택으로 이사갔고 세이셜 현지의 의류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매주 클럽에 와서 다이빙 강습을 받았다. 다이빙을 하면 바닷속으로 모든 걱정이 사라져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때 정민이 한국에서 메시지를 보냈다. 하은아, 박민준이 세이셜에서 출국 명령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어. 지금은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어?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돌보는 사람도 없고 이삼촌 부부는 완전히 단절시켰어. 나는 이 메시지를 읽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저녁, 클럽의 베란다에서 나는 프랑수아와 서지민, 이지연, 온라인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여성 지원 프로그램이 세이셜에서 인기 많아졌어. 현지 매체도 인터뷰를 원해 프랑수아는 기쁜 표정을 했다.
이지연은 한국에도 여성단체들이 연락 왔어. 하은 모델을 참고해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라고 말했다. 나는 바다를 보며 소리쳤다. 우리는 더 많은 여성을 돕게 될 거야. 파도 소리가 나의 말을 환호했고 별들이 하늘에 차르르 떴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세이셜 정부에서 여성권익 보호기여자 표창을 받는다는 공지였다. 나는 미소를 지고 다음 날의 활동을 기대했다. 이는 나의 복수가 아닌 나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고 더 많은 여성들의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세이셜 정부의 표창식은 주요 관광지인 라즈부사 강당에서 열렸다. 나는 서민 정장을 입고 발에 빠진 금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참석했다. 정부 관리는 김하은 씨의 여성 지원 프로그램은 세이셜의 여성 권익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표창은 그 모든 노력에 대한 감사입니다라고 말하며 은메달을 나에게 건네줬다. 아래에는 프랑수아, 서지민, 아마나와 그녀의 아이들, 그리고 클럽을 지원하는 많은 여성들이 박수를 쳤다. 아마나의 아이들은 하은 언니 축하해요. 라고 소리치며 꽃다발을 건네줬다. 나는 메달을 들고 눈물을 참았다. 이 눈물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쁨이었다. 표창식이 끝난 후 현지 매체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하은 씨는 왜 세이셜에서 여성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셨어요? 라고 기자가 물었다. 나는 손가락에 끼운 금반지를 보며 말했다. 이 반지는 나의 과거를 상징해요. 7해 동안 억울한 결혼 생활을 했고 자유를 잃었어요.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났고 다른 여성들이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돕고 싶었어요. 세이셜은 아름다운 나라이고 여성들은 더욱 존엄하게 살아야 해요. 이 인터뷰는 다음 날 세이셜 주요 신문의 앞면에 실렸고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클럽을 찾게 됐다. 인터뷰가 끝난 다음 날 오후 프랑수아가 긴장한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한국에서 온 나는 베란다에서 바깥을 보았다. 벚꽃 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아래로는 행복하게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발에 빠진 금반지를 손에 꼭 쥐고 소리쳤다. 나는 김하은이야. 경영회계사이자 여성들의 친구야. 햇살이 반지에 비쳐 반짝이고 그 빛은 나의 눈에 눈물을 만들었다. 이 눈물은 아픔이 아니라 감사와 희망이었다. 금은색 거짓말은 끝났고 진실한 색깔의 나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여성들과 함께 더 밝은 미래를 향해 걸어갈 것이다.